노의 한선입니다. 총선이 5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의 공천 시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공천 심사 결과를 잇따라 발표하며 경선 대진표도 속속 확정되고 있는데요. 공천 결과로 정치권 판도는 또 어떻게 바뀔지, 제3지대 신당은 거대 양당의 틈을 파고들 수 있을지 오늘 시사용광로에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토론 주제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토론을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박구영 전남대학교 철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최용선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주현정 광주 MBC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세 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총선이 다가오면서 여야가 이른바 총선을 앞두고 시대 정신을 앞세운 프레임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정권 심판론 또는 운동권 세력 청산론 또는 야권 견제론 이런 프레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박 교수님, 예. 지금 총선의 시대 정신을 담은 이런 프레임 전쟁 어떻게 예. 보고 계신가요? 글쎄 우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총선 프레임은 약간은 좀 특이하긴 하죠. 우선은 정권이 지금 2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 이건 정권 심판이라는 표현은 야권의 표현이고 좀 중립적으로 말하면 정권에 대한 평가가 가장 중요한 프레임일 것 같아요. 근데 그걸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 여권의 입장에 봤을 때, 즉 정권을 평가하거나 심사하는 선거가 되면 불리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혀 다른 프레임을 이제 들이대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운동권 심판론인데 약간 그게 좀 위험한 게 뭐냐면 아주 대표적으로 지금 김경률 비대위원장 운동권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재명 대표하고 같이 붙게 되는 원희룡 전 장관 운동권입니다. 또 누가 있을까요? 이번에 오늘 단수 공천 받은 윤희숙 이분은 이현주 전 의원하고 운동권을 비판했던 이현주 전 의원하고 붙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이 윤희숙 서울 성동갑도 운동권 출신입니다. 운동권 청산론을 얘기하면서 자기 운동권이 후보들이 운동권 실질적으로 출신이에요. 나오고 있다. 그러면 이걸 누구 찍으란 말이죠? 이것을 허수아비 오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전략적으로 봤을 때 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좋은 프레임이라보다는 상대 프레임을 흐리기 위한 수준의 정략적인 어떤 프레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게 일정 기간 동안 힘을 받겠지만 여당의 당대표가 하기 때문에 힘을 받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정권 평가가 핵심적인 프레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최용선 대변인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무능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죠. 아니 18일 날 지금 국빈 방문으로 예정돼 있던 독일하고 덴마크 순방도 석연치 않은 이유로 이걸 취소 혹은 수년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한 5, 6개월 전부터 상당한 조율을 거쳐서 국가 간의 의제 조율을 다 마친 상태에서 출국을 앞두고 갑자기 이거를 멈춰버리는 정도로 국정 운영이 엉터리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외교, 안보, 경제 어느 한 분야 하나도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는 상태거든요. 윤석열 정권을 좋아하는 35%와 싫어하는 60%의 이 대결 구도가 지금 지난 2년간 강고하게 맺어져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이 이번 총선을 통해서 표로 응징되고 심판되는 그런 과정으로 갈 거기 때문에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의 성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주 기자님 한마디 더. 네, 앞서 두 분은 이제 큰 대명제를 이야기하셨으니까 저는 광주 전남 지역민들이 좀 주목해야 하는 대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전 좀 안타까운 게 이 호남 정치, 호남 정신이라는 게 점점 흐릿해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 광주 전남 같은 경우에는 이번 총선에는 호남 정신을 좀 더 뚜렷하게 할 인물이 누군지, 그리고 이제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대의를, 이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있는 후보는 누군지, 특히 또 노무현 대통령이 이의 있습니다라고 이제 용감하게 이야기했던 그 사례를 좀 보면 이렇게 좀 용감하고 좀 대범한 중앙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후보들이 누군지를 좀 평가하는 광주 전남 지역민들은 이번 총선의 시대 정신이나 키워드들을 이런 걸 좀 갖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프레임이 시청자 또는 유권자들의 어떤 호응을 받아서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는 조금 더 두고 볼 일인데요.
프레임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얘기를 조금 더 짚고 싶은데 사실 정권 심판론, 야권 견제론 못지않게 지금 중앙 언론사 한 곳이 발표한 여론조사입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중앙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를 참고하면 되는데 거기에 나온 결과를 보면 사실 양당 견제론이라는 프레임도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박 교수님 먼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사실 우리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민주당의 어떤 공천을 받으면 그것이 곧 당선 이런 얘기를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이런 양당을 모두 다 견제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들이 혹시 이번에는 다른 형식으로 표출이 될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광주에서는 공천이 곧 결과일지 그게 궁금합니다. 일단 선거를 조금이라도 지켜본 분이라면 선거 전에 양당 견제로는 항상 많은 지지를 받아왔어요. 결과는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양당이 실제로 다 만족적으로 두 당을 다 만족하는 후보나 또 그런 유권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당 견제론을 나오면 무조건 거기를 지지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투표에 들어가면 그렇지가 않아요. 호남도 예를 들면 지금 광주 전남에서도 예를 들어서 양당 견제론을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유권자들 중에는. 그런데 막상 후보를 놓고 투표하게 되면 민주당을 지지하는 경향이 아주 압도적으로 강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지금 이번에도 저는 그런 차이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번에는 지역구 선거보다 비례대표 관련된 정당 투표가 굉장히 큰 광주 전남의 관심거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비례 정당 얘기는 우리가 잠시 후 조금 더 나눠보기로 하고요. 최영선 대변인께서는 이 민주당의 공천 이코르 곧 당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 주시려는지요? 뭐 광주 전남에서 그동안의 선례가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유권자들, 주권자인 유권자는 그렇게 평가하지 않죠. 물론 지금은 제일 중요한 것은 윤석열 정권을 어떻게 폭정을 바로잡을 것이냐. 거기에 민주당이 얼마나 준비된 사람들을 가지고 이 국정 운영을 견제하고 균형감 있게 앞으로의 수권 정당을 만들어갈 것이냐를 선보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후보 선정도 저는 꼼꼼하게 잘 할 거라고 보고요. 그 과정에서 사적 이익이 개입되거나 혹은 엉터리 같은 어떤 결정이 이루어져서 그것들이 시민들의 반발을 일으키게 되면 뭐 이제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나오겠지만 저는 민주당이 그렇게 결론을 낼 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민주당이 최적의 윤석열 정권을 심판할 수 있는 어떤 국회의원들을 후보자로 내세우기 위한 노력들을 할 거기 때문에 그거는 기우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 그 민주당이 윤석열 정권을 심판할 수 있는 후보들을 어떻게 공천해 나가는지 세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공천 상황을 먼저 살펴볼 건데요. 저희 제작진이 화면을 준비한 게 있습니다. 화면들을 보시면서 주 기자님, 지금 전남을 제외하고 광주의 8곳 중에 5곳이 경선이 지금 확정이 됐네요. 지금 나오고 있는데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오늘 2곳이 발표가 됐습니다. 오늘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요. 직함을 빼겠습니다. 동남 의뢰 이병훈 안도걸, 그리고 광산 의뢰 민영배 정재욱 후보, 현역과 도전자의 양자구도 대결이고요. 앞서 6일에도 동남 갑의 윤영덕 정진욱, 북구 갑의 조섭 정준호, 북구 의뢰 이영석 전진숙 역시 현역과 도전자의 2인 경선 체제로 확정됐습니다. 본선 진출자는 어떻게 가리느냐? 국민과 당원의 50대 50 여론조사를 통해서 결정이 되고요. 오늘 발표된 후보들은 28일쯤 그리고 지난 6일에 발표됐던 후보들은 다음 주 수요일쯤 결정이 됩니다. 이후에도 이의제기 기간이 있어서 하루 이틀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광주 같은 경우에는 서구 의리 지금 전략지역구로 선정이 됐잖아요. 여기 제외하더라도 아주 서구 갑과 광산 갑이 남아 있는데 추가 발표는 다음 주가 되지 않을까 예상이 좀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관심이 광주 전남 현역들, 전국에 있는 현역들 20%의 감점을 주는 것들이 어떻게 되고 있냐 보도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개별 통보가 되지 않은 걸로 확인이 되고요. 전남 지역구도 사실 10개 선거구가 있는데 여기는 선거구 획정이 아직 되지 않았고 관련된 지역구가 8곳이다 되다 보니까 조금 더 지연될 수 있다 이런 전망들 나오고 있습니다. 네, 현역 물갈이 얘기하기에 앞서서 화면에 보였던 2인 경선 지역 5곳, 이곳이 지금 여론조사, 국민 여론조사 50, 그리고 당원 50을 토대로 28일쯤 발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요약될 수 있겠네요. 네, 첫 번째는 다음 주 수요일, 그리고 오늘 발표된 2곳은 28일 정도에면 본선에 진출한 1명이 결정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 현역 의원 물갈이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관심을 가질 건데요. 사실 민주당 공천에서 우리가 컷오프로 알려져 있는 그 하위 20%를 탈락시키는 것이 바로 이제 인적 쇄신의 한 시그널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관심사인데요. 당분간은 컷오프보다는 현역 의원들을 경선을 시키는 지금 분위기입니다. 지금 확인된 바로도 그러고요. 박 교수님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그러니까 다자 대결 경선을 하면 현역이 절대적으로 유리하거든요. 그런데 양자 대결로 하면 이건 프레임 또는 그 분위기에 따라서 현역 물갈이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현역 의원들에게 무조건 유리한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민주당 경선을 봤을 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그 비현역 의원들, 이제 도전자들이 얼마나 신선한 호남 정치를 대변할 만한 그런 자기 색깔을 내세우는가, 또 그동안 살아온 삶, 정책적 대안 이런 것들이 얼마나 선명하게 부각되느냐에 따라서 그 판단은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보거든요. 이제 민주당, 중앙당에서 어떻게 하냐가 문제가, 중앙당은 제가 보기에는 최소 요건을 다 갖추셨다고 봐요. 현역 물갈이 할 수 있도록. 그것은 이제 광주 시민들이 선택하는 것이기도 하고, 동시에 지금 도전자들의 태도에 따라서 또는 지금까지 해온 전력에 따라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최용선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은 시스템 공천이라는 것은 현역 기득권을 강고하게 지켜주기 위한 하나의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비판도 많았고 그걸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도 많았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낙동강 벨트를 싹 다 뒤집어 엎어서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결국은 정체성을 어떤 방향으로 잡고 방향을 몰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에 비해서 이제 민주당은 시스템 공천이라는 게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할 때 이제 갖춰지게 되면서 손을 못 대는 구조들을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전자들이 현역을 이기기가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어쨌든 이재명 대표도 세술은 세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미래로 나가야 된다라고 그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2배수로 압축하는 과정들을 쭉 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는 시민의 시간들이 다가왔다고 생각합니다. 정책 효능감을 광주 전남에서 보여주지 못한 국회의원들에 대한 시민들의 냉정한 평가와 이제 응징 투표를 이렇게 2배수로 압축되는 과정에 꼼꼼하게 따져서 저는 투표 행위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과감한 물갈이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민주당이 그런 어떤 역동성을 발휘해야지만이 수도권에서의 경쟁들을 해나가는 과정에 국민의힘과 좀 지금 치열한 경쟁들이 앞으로 노정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순탄하게 좀 끌고 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분 모두 공통되게 이제 시민들의 몫이 시민들의 타임이다, 시간이다 이런 얘기들을 그렇습니다. 해주시는 것 같네요. 제도적으로는 굉장히 그 도전자들에게 불리한 구조인데 지금 광주 전남 유권자들은 좀 바꿔라는 열망이 굉장히 높은 또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열망을 투표를 하지 않거나 여론조사에 응하지 않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권리당원들은 투표에 참여하고 또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본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지금 힘의 우위를 이제 이 후보자들에게 좀 투영하는 이런 작업들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주 기자님이 현역 물갈이와 관련돼서 저기 덧붙이실 얘기가 있다면서요? 네, 저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현역 교체론이야말로 선거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특히 정치 관여도가 광주 전남 매우 높기 때문에 정치를 잘할 수 있는 인력풀도 넘쳐나죠. 그래서 새로운 정치를 새로운 사람에게 기대하는 건 지역에 오랫동안 남아 있었던 정서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선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호남 정치라는 키워드가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사실 중앙에 광주의 이야기를, 전남의 이야기를, 이 광주, 전남, 전북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채널들이 많이 약화된 건 사실이거든요. 하물며 중앙당 안에서의 직함이 있는 중량감 있는 어떤 보직도 중진 사실 좀 의원? 어렵고요. 그렇다 보니 국회 안에서의 상임위원장, 간사들 자리도 호남 정치인들이 하기 좀 어려워 보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물론 존재감 없이 일 못하는 의원들 기회 박탈해야죠. 그렇지만 좀 될성부른 중진들은 좀 키워야 한다라는 인식도 우리 지역민들이 좀 가져야 하지 않겠느냐. 이게 호남 정치로 가는 좀 복원에 이 다선 의원과 초선 의원들이 좀 잘 교집합이 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무조건적인 물갈이론 이것들도 좀 경계해야 하지 않나 이런 말씀 참 드리고 쉽지 싶습니다. 않습니다. 이 부분에 제가 좀 이견이 좀 있는데 네. 저는 정책 효능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선수의 문제도 아닌 것 같고요. 광주 전남에 지금 켜켜이 쌓이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6전체 풀리지 않고 있는 공공항 이전 문제도 있고요. 이번에 의대 신설하는 문제도 결국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광주 전남이 상생을 해야 되는 현안 과제들이 많은데 광주 전남의 정치의 하나의 목소리들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어요.
부울경 같은 경우에는 가덕도 신공항 문제를 풀기 위해서 다 하나의 목소리를 내서 결국은 관철해 내지 않습니까? 대구 경북 신공항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왜 광주 전남에서는 이런 게 풀리지 않을까? 저는 그게 정치력의 부재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건 선수의 부재가 아니라 광주 전남이 실효성이 있는 정책을 정치의 현역에 어떤 권한을 내려놓더라도 이것들을 첨예하게 논쟁을 하더라도 풀려고 하는 노력들을 했어야 되는데 각자가 다 그냥 마치 각자 지역구만 지키는 영주, 뭐 다이묘처럼 그 곳에만 갇혀가지고 공동의 목표의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호남 정치의 부재가 온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중요한 것은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정치인들을 대거 등장시키고 또 중앙정부와 이런 켜켜이 쌓이는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들을 갖춘 사람들을 발탁을 해야지만이 이런 문제들이 이제 풀려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네. 재선, 3선, 4선이 가면 이 문제가 풀린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많은 유권자분들께서 공통된 생각을 갖고 계실 겁니다. 호남 정치의 복원을 위해서 중량감 있는 정치인을 키워야 한다도 맞고 또 그런 정치 신인을 발굴해야 한다도 맞아서 참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자, 그 현역 의원 물갈이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선거 지형도에서 또 영향을 미칠 요인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조국 신당일 것입니다. 요 얘기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조국 신당이 신당 창당 선언을 했고요. 또 창당 준비위원회도 열었다고 합니다. 박 교수님, 네. 이 조국 신당이 이 민주당에 어느 정도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글쎄 여러 입장에 따라서 지금 의견이 너무 분분한 것 같아요. 일단 국힘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3%를 넘지 않는 조국 신당 환영한다. 그러니까 3%를 넘지 않으면 민주당의 표를 뭔가 소비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만약에 3%를 넘게 되면 국힘으로 봐서는 오히려 불리한 거거든요. 자, 조국 신당이 몇 퍼센트를 넘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다만 조국이라고 하는 이 신당, 조국이라는 한 사람, 정치인, 학자에 대한 일반인들 보통 정치적 어떤 관여도가 적은 사람들 일반적 관심이 있다고 보거든요. 일반적 평가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대개의 사람들은 뭔가 탄압받아서 고통받았다는 느낌도 있고 아니 뭔가 잘못하고 내로남불의 형의 어떤 학자라 이런 느낌도 있거든요. 그에 대한 심판을 받는다 한다면 당연한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관심사는 조국이 과연 어느 지역구에 나올 것인가 아니 지역구에 나올 것인가 말 것인가 그리고 3%를 넘을 것인가 못 넘을 것인가 이게 가장 중심사항 아니겠어요? 그에 따라서 사실 이 총선 판도가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로 부각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위해서 하나만 짚고 넘어가면 지금 3% 얘기는요. 지금 현행의 선거제 준연동형으로 치러지는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그 선거제에서는 3%를 넘어야 비례대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의석을 얻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3%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최용선 대변인께서도 조국 신당이 민주당에 미칠 영향 좀 얘기 좀 나눠주시죠. 저는 대승적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역할을 할 것이다. 엊그제 광주 전남을 다녀가셨잖아요. 내일 전북을 가시는데 지금 광주 전남에서는 힘차게 싸울 수 있는 윤석열 정부가 맞설 수 있는 정치인들을 기대하고 있고 또 하나는 선명하게 방향을 제시하고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정당을 좀 기대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아무래도 다양한 이해관계 집단들을 다 모아야 되는 항공모함 같은 것이고 지금은 또 신속기동군이라고 하는데 신속하게 지금 윤석열 정부의 폭정을 맞서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기동력 있는 또 정당도 필요하거든요. 그런 지점에서 수권 정당을 바라보는 민주당은 안정감 있고 균형감 있는 어떤 의정 활동을 펼칠 수 있는 의석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고 조국 신당은 거기에서 선명하게 우리 방향을 이렇게 좌표를 지정해 주면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번에 비례대표만 아마 후보로 등록하는 그런 역할을 하실 건데 그렇게 된다면 저는 충분하게 역할 분담을 하면서 윤석열 정권 폭정에 바로잡고 이 다음번 정권 교체를 위한 협업 플레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광주 전남 시도민들도 그런 점에서 조국 신당에 대한 기대와 관심들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잠시만요. 절대로 싸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잠시만요. 그 말의 그 전망의 전제는 조국 신당이 3%를 독자적으로 넘길 것이다라는 훨씬 넘을 전제가 거라고 생각합니다. 훨씬 넘을 것이다. 열린민주당이 당시에 2020년 21대 선거할 때 검찰 독재를 반대하기 위한 어떤 흐름을 가지고 출발한 정당이었는데 그때는 장군이 분명하지가 않았어요. 장수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석을 확보를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의석수를 확보할 것 같고 민주당 내에서도 그런 것을 바라는 분들의 교차 투표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도 연합비례정당을 만들 때 비례대표 후보들을 굉장히 꼼꼼하고 엄밀하게 해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사람들로 하지 않으면 굉장히 거기에 실망한 분들이 조국 신당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도 이번에 비례대표 경선하는 과정에 굉장히 꼼꼼하게 관심 있게 할 수 있어서 저는 양쪽이 다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윈윈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거의 3%를 넘길 것이다. 장담에 가까운 전망을 해주셨으니까 자연스럽게 지금 비례 정당 얘기로 넘어갈 것 같은데요. 이 얘기를 조금 나눠봅시다. 지금 민주당이 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 준위성 정당. 사실 시청자 여러분들 너무나 많은 제3지대 신당들이 많아서 이게 무엇인지 아직은 선명하지 않을 텐데요.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진보 세력이 연합해서 준위성 정당인 비례정당을 만들겠다. 통합형 비례정당 이 추진을 공식화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 논의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그것과 지금 조국 신당과의 역학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유리할 건지 그 얘기 자연스럽게 넘어갔는데요. 먼저 주 기자님,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통합형 비례정당 논의 중입니다. 흔히 이야기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당을 이야기하면 헷갈리시니까 용해인이 이끄는 새진보 연합이 가장 가깝게 논의하고 있고요. 용해인 의원 명절 직전에 광주 찾아와서 광주 정치인들이랑 광주 정치 출입 기자들이랑 만났는데 민주당과의 결합은 사실상 무리 없이 갈 것 같습니다. 물론 비례대표의 순서를 교차로 하는 문제들 자잘자잘한 이런 그 허들은 좀 있겠지만 민주당과의 연대는 분명히 간다로 읽혀지고요. 이제 걱정은 이 정의당과 녹색당이 합쳐진 녹색정의당과의 연대가 가능하냐. 맞습니다. 네. 네. 화학적 결합이 가능하냐인데 또 역시나 광주의 유일한 이 원내대표인 그 비례대표 의원인 강은미 의원도 어제 광주 전남 기자들하고 만나서 이야기해봤는데 고심이 매우 있다고 합니다. 사실 정의당 안에서는 대의를 위해서 원내 진입과 대의를 위해서 민주당과 연대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반면에 녹색당을 중심으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이덴티티가 흐려질 수 있다. 그래서 절대 안 된다. 사실은 이 결정을 진보당이 해야 할 텐데 최근에 이제 김종대 전 의원도 그렇고 우리 그 김준우 대표도 각 언론에 좀 나와서 매우 고심하고 있다는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정의당과 녹색당의 의견이 아주 갈리고 있어서 이번 주 안에는 결정한다고 하니까 좀 지켜봐야 하는데 저는 개인적 사견을 전제합니다만은 좀 어렵지 않을까. 녹색 정의당의 참여는 어려울 것 같다. 네.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사실 정의당은 그동안 광주 전남에서 독특한 역할과 또 지분이 있었는데 말씀하신 용해인으로 대표되는 그 통합형 비례정당이 그 역할을 대신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는 그런 목소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박구용 교수님, 만약에 이 통합형 비례정당이 잘 진행이 된다면 이 총선 판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 잘 진행된다는 게 뭔지는 모르겠지만요. 일단은 제 생각에는 이게 너무나 역학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잘 알기 어려운데 녹색 정의당이 들어가는 것도 어떤 지분을 가지고 들어가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봅니다. 만약에 녹색 정의당이 본인들이 원하는 만큼 충분한 지분을 받고 만약에 통합형 비례정당에 들어간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조국 신당은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반대죠, 반대. 조국 신당이 크게 많은 표를 얻을 거라고 봅니다. 반면에 녹색 정의당이 아예 빠지게 된 상태에서 용해인이 추진하는 정당과 일부 소수 정당이 합쳐서 통합형 비례정당을 만들게 되면 조국 신당은 좀 어려움이 봉착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많은 역학적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무엇이 바르다, 올바르다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단 제가 생각하기엔 그러거든요. 지금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유일한 도덕적 정당성은 국민들이 지지하는 만큼 의원수를 배출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국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실제로 국민들로부터 받은 지지도는 70%예요. 75%를 넘은 적은 거의 없어요. 그럼 사실 25%의 의원은 소수정당에 돌아가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런 대의적 관점에서 민주당이 접근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것이 저는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사실은 정권도
다시 가지고 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저는 입장입니다. 그 말씀하시는 것은 비례대표의 순서를 정하는 아주 세세한 내역에 갔을 때 네. 그런 20 내지 25%가 네. 양당 이외의 몫으로 갔었으니까 그거를 감안하고 비례를 해야 된다. 그런 주장이신 그렇게 했을 거죠? 때 민주당에서는 좀 동의하지 않겠지만 민주당원 입장에서 동의하지 않겠지만 저는 그게 지금 총선에서 몇 석을 더 얻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대선에 이기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본다면 지금 총선에서 같이 대선에 연합할 세력들을 충분히 내줘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비례에서만큼은. 네, 최영선 대변인 하실 말씀 있을 것 네, 같은데요. 네. 지분 다툼으로 가는 순간 국민적 감동을 주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 당원들 내에서도 이탈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대의 명분을 놓고 그 대의 명분 안에 모든 걸 다 용광로처럼 갈아 넣어서 그리고 그 대의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모두의 희생들을 이게 담보해야지만 성공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분을 포기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에 반해서 조국 신당은 아주 간결하게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굉장히 컴팩트하게 사람들을 모아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보기에는 저희가 더 매력적이다 하는 순간 교차 투표가 확 쏠려버릴 가능성이 있어서 저는 지금 비례연합정당을 만드는 거 가지고 후보 전술을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봐야 되고 역량을 검증하는 작업, 도덕적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는 작업들을 꼼꼼하게 하지 않으면 지분 나누어먹기 하는 순간 그것에 대한 역풍이 불 수 있다는 것들을 염두에 놓고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 될 거다. 그 어려운 작업에 하는 반면에 조국 신당은 굉장히 사람들이 보기에도 선명한 후보들을 앞으로 내세우게 된다면 거기에 오히려 쏠림 현상이 가져갈 가능성이 있어서 민주당이 지금 고심이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표현을 하면 사실 군소라는 표현 자체가 이제 적절한 표현은 아닌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그 규모가 크지 않은 정당들이 민주당과의 통합 연대에 더 집중해야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항마들이 많은 상황인 거거든요. 전에 없이. 그리고 조국이라는 사실은 아이덴티티가 명확하고 확장성이 있는 인물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양당 견제론이 나오는 순간 대항마를 찾기 때문에 저는 이 괜찮은 새진보 연합이든 녹색정의당이든 어떻게 해서든 원내 진입해서 소수 정당들의 몫을 좀 하려고 한다면 민주당과의 연대에 맞게 지금은 이제 방법이 없는 상황으로 읽혀진다면 저는 거기 좀 충실하게 했으면 좋겠고 조국 신당의 확장성에 대해서도 이제 최영선 대변인께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계시지만 역시나 또 다른 측면에서는 우려가 좀 있는 것도 사실이어서 저는 이 군소 정당 물론 적절한 표현은 아니라는 거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이렇게 소수 정당들이 원내에 진입할 수 있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고 이번 총선이야말로 지역민들 또 전 국민들이 다당제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 양당에 대한 피로감들이 심할 때 아닌가라는 차원이어서 저는 이번에만큼은 정당들이 좀 지분 싸움보다는 좀 대의 명분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최영선 동의하는 대변인과 차원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우리가 다 얘기하면서 진보당 얘기는 안 한 것 같아요. 진보당도 네. 동일한 기회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박 교수님과 최영선 대변인께 각각 한 가지씩의 네. 질문이 있는데요. 먼저 최영선 대변인께 우리 주 기자님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사실 대의,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대의에 동의해서 비례연합정당이 모인 건 맞고 네. 모두가 거기에 뜻을 모아준 건 맞습니다. 네. 그런데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네. 이 순서를 정하는 게 결국은 지분 싸움으로 될 것이고 네. 그거를 조율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의견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본인에게 그 정당에게 주어져 있는 포션, 그러니까 지분을 더 확대하는 과정으로 이 비례연합정당을 만들려고 하면 저는 성공하기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 다음번 22대 국회를 7공화국으로 가기 위한 우리가 뭔가 개헌도 해야 되고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연대 세력들을 모으는 과정에 지금 갖고 있는 주의와 주장을 좀 내려놓고 이 대의 명분에 동의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고 그 사람들을 전면에 세워서 내 지분을 좀 내려놓더라도 이기는 공천. 그렇죠. 그런 걸 만들어낼 수 있으면 성공할 수 있는데 정의당 6석, 가령 용해인 정당의 5석 이런 것들을 반드시 확보하고 나머지는 민주당 이런 식의 역학관계를 따지는 구도로 가게 되면 감동도 줄 수 없고 그 과정에서 마치 상갓집에서 자녀들이 마지막에 그 부쑣돈 나눠먹기 이거 누구 나눠 먹을 거냐를 가지고 싸우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지게 된다면 절대로 네. 국민적 감동을 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 교수님, 연관된 질문인데요. 좀 전에 20 내지 25% 이런 얘기도 해주셨고, 또 다당제의 취지가 이 소수 정당의 어떤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겠다, 이를테면 정도인데요. 지금 비례연합 정당은 사실 준위성 정당, 사실 정도는 아닙니다. 민주당의 이 소수 세력이 기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여서 그 자체를 비판하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기생적 구조인데 궁극적으로는 대의에 협력할 수 있는 기생적 구조라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나쁘다 또는 그 이전보다 더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다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통합형 비례정당을 어떤 식으로 만들 것이냐, 그게 지분 나누기냐 아니면 대의를 명확히 하는 게 우선이냐. 그런데 사실은 우리 최영선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 옳은 말인데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조금은 영리한 접근법이 필요하다. 그 영리한 접근법이 뭘까에 대해서 저도 나름대로 고민은 있지만 지금 뭐 세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현실과 이상의 교차로에서 민주당 또는 여권을 향한 투쟁을 함께 할 수 있는 연합 세력이 함께 뭉쳐야 된다. 그러면 네. 이제 그 점에서 우리 박원근 지금 추진 단장께서 맏형으로서 역할을 다 하겠다, 민주당이. 저는 거기에 민주당이 뭔가를 지분을 많이 내주지 않겠다라는 그런 방식보다는 다 열어놓고 이 대의에 동의하는 최대한의 다수를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소수정당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거기에 집요하게 그 지분에 집착하기보다는 이 대의에 민주당의 진정성을 믿고 같이 참여해서 좋은 분들을 비례대표 후보로 내세우는 작업에 같이 검증하고 같이 동의할 수 있는 분들을 내세우는 과정에 정파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과정으로 간다면 저는 충분히 합의점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좀 더 지켜볼 일이고요. 자, 이제 국민의힘 공천 상황을 조금 한번 짚어볼까요? 이번에도 저희 제작진이 준비한 화면이 있는데요. 화면을 한번 보시면서 광주 지역입니다. 총 8개 중에 5곳에 단수, 그러니까 한 명을 공천하는 거죠. 지역구가 결정이 됐는데요. 주 기자님, 지금 일정 또는 상황 조금 설명해 주시죠. 네, 어제 국민의힘이 광주 5곳의 단수 공천을 확정했습니다. 여기도 이름을 말씀드리면요, 제가 하면 다 빼고 동남갑의 강현구, 동남을의 박은식, 서갑의 하헌식, 광산갑의 김정현, 광산을의 안태욱 등입니다. 대부분 당협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텃밭을 좀 다져왔던 인물들이고요. 물론 그 관심이 가는 인물들은 좀 있기는 합니다만 전에 없이 직전 선거에서는 광주는 후보가 2명, 전남은 없었는데 이번에는 광주만 지금 5개 선거구에서 6명이 후보 등록을 해서 나름 경선을 거친 곳도 있거든요. 전남 같은 경우도 지난 총선에서는 단 1명도 후보를 내지 못했는데 지금은 10개 선거구 중에 6곳에 7명이 오늘 면접을 봤어요. 이르면 내일 발표가 될 텐데 아무래도 정권이 바뀌다 보니까 나는 나서보겠다. 민주당의 텃밭이지만 여기에 기치를 좀 내걸어보겠다라고 하는 전에 없이 국민의힘에서도 많은 인물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지난 21대에 비해서는 그렇습니다. 상당히 많은 광주, 전남 모두 많은 후보가 나오고 있다.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국민의힘 공천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볼 텐데요. 제가 주목하는 것은 얼마 전 보도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 친구로 알려졌던 석동현 민주평통사무총장이 컷오프 됐어요. 이거는 윤심 공천이 될 것이다에 어긋나는 결과여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름 잘하고 있나? 또 이런 시각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박 교수님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저는 제가 보는 전망 그래 윤심이 뭔지는 모르잖아요 우리가. 제가 짐작하는 거지. 그런데 전체적인 판도를 보면 국힘에 확실한 게 유리한 지역구는 대통령실에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렇지 않은 그 외의 지역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정권을 준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본격 윤심은 아직 안 나왔다? 그렇죠. 그러니까 좀 있어봐야 알고 지금 현재는 한동훈 위원장에게 그 외의 다른 지역, 경쟁력이 꽤 많은 후보가 가도 이길까 말까 한 지역이라든가 또 불리한 지역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정권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금 공천이 이루어져 있다고 보고요. 조금 있으면 국힘에게 유리한 지역구가 본격 발표될 거예요. 그러면 그때 여동을 칠 거라고 봅니다. 네, 우리 최영선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석동현 여기서 많이 언급할 필요는 없지만 민주평통 사무총장 정도로 빚 다 갚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굳이
수도권이 선거가 5,000표, 10,000표 이 안에서 다 선거가 다 결판이 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경쟁력과 당선 가능성 그리고 상징적으로 뭔가 전술적인 배치를 할 수 있는 과정에서 그게 누구든 간에 다 끼워 맞추기가 될 것이고 영남에서 이제 얼마나 노른자 자리에 본인들이 원하는 사람들을 꽂아 넣느냐 이걸 가지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인데 결국은 집권 여당이 과반수 의석을 확보 못하면 바로 네임덕으로 가기 때문에 아무리 천하의 윤석열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최소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 과정에서 뭐 한두 명 정도 뭐 이렇게 자기의 요구들을 관철하려고 할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선거판을 흔들 정도의 어떤 윤심팔이를 하거나 그러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본격적인 윤심은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이번 총선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안 되는 공천을 밀어붙이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뭐 요약할 수 그냥 있겠네요. 바로 네임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뭐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독일, 덴마크 순방하는 것도 뭐 김 여사 때문에 그렇겠지만 그걸 갑자기 중단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사실은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영향을 최소화 미치기 위해서 부자 몸조심이 아니라 완전히 지금은 쪼그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쫓기고 있고 수축돼 있고 위축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 관련돼서는 우리 호남 지역에서 과연 광주 전남에 어떤 후보가 입후보하고 또 얼마나 경쟁력이 있을 것인가입니다. 주 기자님, 지금 광주 전남에서 국민의힘 지금 우리가 알만한 이정현 후보라든지 뭐 박은식 조금 전에 화면에도 나왔습니다만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눈여겨볼 만한 후보에 관한 질문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전남은 아직 후보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남을 거론하는 건 좀 이릅니다만 우리가 알고 있던 건 현 도당위원장인 김화진 그리고 새누리당 으로 국회의원을 했던 이정현 후보도 지금 면접을 오늘 봤으니까 거기 내일 결과가 나올 거고요. 가장 눈에 띄는 건 박은식 지금 국민의힘 현 비상대책위원입니다. 30대 내과 출신, 광주 출신이고요. 30대 내과 의사 출신인데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지지를 하면서 보수 패널로 활동을 하다가 한동훈 비대위에 합류를 해서 활동하고 있고요. 물론 SNS 게시글에 뭐 역사 왜곡이라든지 또 정율성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여러 차례 논란의 중심이 섰긴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광주에 여기에서 당선의 목적이라기보다는 이제 본인의 존재감 확인으로 저는 읽히는데 분명히 어떤 기치를 내걸고 광주에 오겠느냐라고 물어봤었을 때 정율성 공원이라든지 정율성 사업 이렇게 이념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업들을 중단시키겠다, 백지화시키겠다. 이번 총선에서 광주에 민주당만 되는 이런 선거판은 가만두고 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서 전에 없이 사실 우리가 총선 이야기할 때 광주 전남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보수 후보가 관심을 가졌던 적은 많지 않습니다. 아무리 정권이 여당 보수 정당이 됐더라도 근데 이번에는 본선까지 국민의힘 후보에 좀 귀를 기울일 정도로 좀 이슈몰이는 될 것 같다 해서 현재 가장 눈에 띄는 후보는 박은식 후보입니다. 그 박은식 후보가 출마한 곳이 동남을이죠. 을입니다. 동남을 윤영덕 의원이 있는 곳인가요? 네, 맞습니다. 거기가 지난 윤석열 대통령의 득표율이 상당히 광주에서 높았던 지역이죠. 네, 아무래도 광주 봉선동, 남구 봉선동과 위주인데 그쪽에서 전에 없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가 높았고 사실 이준석 당시의 대표도 아주 공을 들였던 곳입니다. 그래서 박은식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여기 지역구 출신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광주 안에서는 가장 겨냥해 볼 만한 지역구라는 판단이 좀 서지 않았나 이런 네. 해석이 좀 듭니다. 최영선 대변인님, 지금 국민의힘의 광주 전남 호남 지역의 공천 상황 또는 의미 있는 득표를 할 것인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저는 뭐 그렇게 의미 있는 투표를 할 수 있을 만한 후보들이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차라리 예산폭탄 내려주겠다라고 그렇게 다니시는 이정현 후보 정도 진짜 저분은 예산을 막 내리는 것이 눈에 보인다고 하니까요. 그런 정도가 아니고서는 실제로 여기서 소구력이 있을 것 같지 않아 보이고 이념 논쟁은 사실 지금 광주 시민들이 그 정도로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경제가 그렇게 낮지가 않고 또 호남에 대한 홀대와 예산에 대한 어떤 지원이 막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국책 사업들이 힘있게 못 가고 있기 때문에 집권 여당으로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겠다고 하면 그나마 관심이 가겠지만 그게 아니라 철진한 이념 논쟁을 하고 운동권 잡는다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는 광주에서는 저는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겠다 생각합니다. 네, 개혁신당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설 연휴 가장 깜짝 놀랄 만한 뉴스는 이 제3지대의 이른바 빅텐트가 성사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준석 신당으로 알려진 개혁신당으로 당명을 통일을 하고 3지대에 있는 네 세력이 전부 다 합쳐졌습니다. 이 개혁신당이 민주당과 국민의힘 중 어느 지지층을 더 흔들 것으로 보는지, 어디에 더 영향을 줄 것으로 보는지 잠깐 얘기 나눠보고 싶은데요. 먼저 박 교수님. 아직 다 그 텐트가 치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 없죠. 다만 이 텐트잖아요. 집이 아니잖아요. 곧 해체될 위기 상황에서는 텐트를 치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빅텐트는 되게 어렵고 아주 비상시에 치는 A텐트형이라고 보거든요. A텐트를 쳤다고 보는데 이 개혁신당이 몇 가지 점에 혁신적인 걸 보여주면 나름대로 파괴력이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호남에서 대표 주자들이 만약 지역구에 출마하고 대구에서 또 지역구에 출마하고 그러면서 뭔가 새로운 정책에 대한 명확히 지금 이준석 씨가 하고 있는 이준석 당대표가 하고 있는 자극적인 게 아니고 뭔가 정책적으로 확실하게 신세대, 새로운 세대가 젊은 세대가 지향하는 뭐가 있다라고 한다면 뭔가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때는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도 국힘도 동시에 영향을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상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제까지 이준석 대표가 보여준 정치적 행보는 네. 사실은 그런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것 위주로 네. 이른바 갈라치기를 통해서 지지세를 모았고 그거로 어떤 정치적인 자산을 쌓아온 사람인데 지금 한 2달 정도 남은 이 총선을 앞두고 다른 모습을 보인다? 이걸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그렇죠. 기대하기는 어려운데 그래서 원론적으로 그래야만 된다 정도 말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 개혁신당의 의원들을 보면 대부분은 지금 민주당 출신들이잖아요. 그렇게 보면 민주당이 더 많은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보지는 않고 오히려 전체적으로 공학적으로 보면 국힘에서 조금 더 불리한 영향을 받지 않을까? 국힘의 비례위성정당이 조금 타격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최영선 대변인님, 이 개혁신당 관련된 얘기 짧게 한 네. 1분 정도만 얘기해 주시죠. 아무래도 지역구 후보를 다 내기도 쉽지 않을 거고 30석을 목표로 하신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현재 있는 강고한 양당제를 깰 만한 구심을 만들어내는 데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후보 전술에 있어서도 아주 유력한 분들이 아주 그 상징적인 곳에 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경쟁력도 확보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고 결국은 비례정당에서 이제 의석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의 문제인데 최초의 3지대가 막 돌입했을 때는 많았을 거라고 보였지만 지금은 10% 미만으로 떨어지고 있어서 그것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주 기자님, 제가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이거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사실 저희가 4년에 한 번씩 총선도 치르고 뭐 대선도 치르고 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우리 정치가 앞으로 나가고 있나, 발전하고 있나 이런 의구심을 갖는 시청자들이 참으로 많을 거란 말입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제가 최근에 길거리 인터뷰를 정말 많이 나가는데요. 광주 시민들한테 정치 혐오, 무관심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냥 간단하게 인터뷰를 물어보다가도 정치에 대해서 총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세요라고 물어보는 순간 혐오하거나 무관심하거나 저는 이게 정말 뼈아프다고 봅니다. 정치인들은 고관여층들 주변으로 보다 보니까 무관심해? 수치로만? 무관심해? 언론 전파로만 하고 있는데 이걸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고요. 그리고 왜 그런가 봤더니 광주 시민들이, 전남 도민들이 직접 본인들의 정치에 개입하고 있다. 내 손으로 이걸 이끌어 나가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지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의 경선, 사실은 민주당의 이 당선, 그 경선 본선증이 사실은 당선증과 진배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도민들이 민주당의 예비 후보들부터 점검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토론회라든지 광장이 네. 좀 만들어져야 한다. 저는 이건 분명히 좀 짚고 넘어가고 네, 싶습니다. 당내 경선의 토론 의무화 필요하다. 많은 분들이 공감할 것 같습니다. 박 교수님, 30초 정도 정치 발전 위해서 30초 너무 짧긴 합니다만 30초 정도 얘기해 주시죠. 무엇이든 그렇듯이 가까이서 보면 발전이 없어요. 멀리서 보면 발전이 있죠.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이 정도 발전한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선거도 마찬가지고 다만 광주 전남의 한정에서 보면 네. 관심, 구체적인 관심이 떨어지고 있는 건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을 이끌어낼 수 있는 어떤 시민들의 노력도 필요하고 또 언론도 노력이 필요하고 더욱이 정치 세력들, 특히 정당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고관여층이 아니라 정말 일반 유권자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정치 구조의 변화가 네. 필요하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정치권의 선거 열기는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그에 비해 유권자들은 막상 투표장에 들어서서 뽑을 사람이 없다는 생각이 든 적 있으실 겁니다. 공천 결과는 곧 경쟁력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공천 과정에서부터 민심이 잘 반영돼야 투표장에 들어선 유권자들의 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민심을 올바로 반영하는 공천 전략이야말로 총선 승리의 길이 아닐까요? 오늘 시사용광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토론에 함께해주신 세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